서울의 밤하늘은 마치 도시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리려는 듯 억수같이 비를 쏟아붓고 있었고, 천둥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화려하지만 비정한 서울의 밤을 더욱 탐해고 있었다. 예술의 전당 대극장 안,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는 객석 2층 구석진 어둠 속에 서 있는 한이서의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찔러대고 있었으며, 그녀는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그녀의 이복 동생 한유라가 대한민국 건축대상의 영예로운 금상 트로피를 높이 쳐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서의 약혼자였던 박민재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역겨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찬사를 받고 있는 그 설계도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완성했던 침묵의 미학이라는 작품이었다. 그 설계도는 한이서가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탄생시킨 빛과 공간에 대한 그녀만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영혼의 결정체였기에, 건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부족한 한유라 따위가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한 처참한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으니, 박민재가 이서의 개인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빼돌려 유라에게 넘김으로써 그녀의 재능을 가로채고 그녀를 철저히 기만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억울함과 배신감의 이서는 당장이라도 무대 위로 뛰어내려가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으나, 증거도 없이 나섰다가는 한 회장의 권력에 의해 매장당할 것이 뻔하다는 차가운 이성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더 이상 그 가식적이고 숨막히는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던 한이서는 도망치듯 대극장을 빠져나왔고,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흡사 비명을 지르는 듯 다급하고 위태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 한 채 폭우가 쏟아지는 광장으로 거침없이 몸을 던졌고, 차가운 빗줄기는 순식간에 그녀의 고급 드레스를 적시고 정성 들여 화장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한기조차 지금 그녀의 가슴속을 휘몰아치는 절망의 폭풍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야를 가리는 빗물과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조차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서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미리 호출해 두었던 택시를 찾아 헤맸지만, 오늘따라 세상의 모든 운이 그녀를 외면하기라도 하는 듯 예약된 차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빗줄기가 만들어낸 하얀 장막 너머로 도로변에 조용히 정차되어 있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이서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고, 혼란과 절망으로 이성이 마비된 그녀는 그것을 자신이 부른 모범 택시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주저없이 차로 달려가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굴을 찾아 숨어들듯 안으로 몸을 던졌고,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외부의 소음과 잔인한 현실을 차단해버렸다. 최고급 가죽 시트는 순식간에 그녀의 몸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젖어들었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이서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무례하고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고요하고 묵직한 정막이 흐르던 차 안, 은은하게 퍼지는 최고급 시더우드 향과 섞인 빗물 냄새 속에서 뒷좌석 반대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화랑그룹의 CEO이자 냉혹한 승부사로 불리는 강태준은 방금 끝난 지루한 이사회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난데없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 이 젖은 불청객 때문에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경호원을 시켜 즉시 끌어내고도 남았을 상황이었지만,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고
비현실적이어서 그는 앞좌석의 비서와 기사에게 손짓하여 제지시키고는 묵묵히 그녀를 관찰하기로 했다. 여자의 울음소리는 시끄럽게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억눌린 흐느낌이었기에 듣는 이의 마음을 기이하게 파고드는 힘이 있었고, 강태주는 차창 밖에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창백한 옆얼굴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드레스는 비록 엉망이 되었지만 그 소재와 디자인만 보더라도 그녀가 꽤 높은 지위의 인물이거나 상류층에 속해 있음을 짐작하게 했고, 값비싼 옷을 입고 비를 맞으며 남의 차에 뛰어들어 통곡하는 이 상황이 그에게는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완벽하게 통제된 그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며 나타난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 계산적인 그의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고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하자 한희선은 서서히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제야 자신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택시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끝을 스치는 고급스러운 향기, 몸을 감싸는 안락한 시트의 촉감, 그리고 무엇보다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 느껴지는 타인의 묵직한 시선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내 자신의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파칠 듯한 공포를 느끼며 숨을 들이켰다. 그녀와 시선이 마주친 남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차가운 눈동자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위압적이면서도 지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어 이선은 저도 모르게 문 쪽으로 몸을 움츠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이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이선은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태주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보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정갈하게 접힌 하얀색 손수건을 꺼내어 아무런 말도 없이 무심하게 그녀의 눈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호의라기보다는 눈물과 빗물로 엉망이 된 그녀의 얼굴을 닦고 품위를 지키라는 무언의 명령이자 경고처럼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넨 손수건을 받아든 한희선은 그 짧은 순간 스친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냉기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얌전히 눈물을 닦아낼 수밖에 없었다. 손수건에 배어있는 그의 향기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잠시나마 진정시켜 주었고, 그녀는 흐릿해진 시야를 닦아내며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화랑그룹의 오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탈출구를 모색하려 했었다. 강태주의 시선은 그녀의 가슴에 달려있는 명찰, 수석 건축가 한희서라는 글자에 잠시 머물렀다가 떼어졌고,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우연치고는 꽤나 흥미로운 만남이었고, 이 젖은 생쥐꼴을 한 여자가 앞으로 자신의 계획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의 기이한 만남 이후 한희선은 마치 도망치듯 그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빗속으로 사라졌고, 강태주는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그녀의 가냘픈 뒷모습을 끝까지 응시하다가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가 쥐고 있던 눈물과 빗물로 얼룩진 자신의 손수건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버리는 대신 잠시 동안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겼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그에게 있어 타인의 감정이란 불필요한 소음일 뿐이었지만, 그 여자가 보여준 절망의 깊이는 이상하게도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혀 떠나지 않았으며,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이름이 자신이 곧 검토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비서에게 내일 아침 일정에 잡혀 있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의 참석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차창 밖의 흐릿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한희선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눈을 차가운 얼음팩으로 진정시키며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그 수치스러운 기억, 낯선 남자의 차 안에서 통곡했던 그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오늘이야말로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날이었기에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짙은 화장으로 창백한 안색을 감추고 날카로운 선이 돋보이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갖춰 입어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무장했다. 한유라와 박민재가 그녀의 과거 명성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화랑그룹이 주관하는 대규모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만이 그녀가 실력으로 그들을 짓밟고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이다. 화랑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선은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업계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화랑그룹의 CEO가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에 경쟁사 임원들조차 바짝 긴장하고 있었고 이서 역시 그가 얼마나 까다롭고 냉철한 인물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 정각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오는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한희서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아 바닥을 뚫고 들어갈 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날카로운 눈매, 압도적인 기럭지, 그리고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아우라. 그는 다름 아닌 어젯밤 자신의 추태를 모두 지켜보았던 바로 그 낯선 남자였던 것이다. 강태주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 참석자들을 훑어보다가 맞은편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한희서와 시선이 마주치자 아주 미세하게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을 뿐 아는 체를 하거나 놀란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서류를 넘기며 발표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고 이선은 그 태연함에 오히려 더 큰 모멸감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필사적으로 정신을 부여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발표를 시작했고 건축물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삭막한 도심 속에 숨쉴 틈을 만들어내는 그녀만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태주는 발표 내내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고 가끔씩 던지는 그의 질문들은 뼈를 때리는 듯 예리하고 공격적이었지만 이선은 물러서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설계를 방어해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무리되자 강태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반응을 보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가 회의실을 빠져나가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며 이선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젯밤 자신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던 그 남자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클라이언트라는 사실은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닥친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니 핸드폰 진동과 함께 액정에 뜬 아버지라는 세 글자는 그녀를 또 다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희서의 아버지는 딸의 안부나 오늘 있었던 중요한 발표의 결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짜고짜 오늘 저녁 신라호텔 중식당으로 나오라는 통보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력한 재벌가와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자신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팔려가는 물건 취급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선은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책임감과 힘을 키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도끼 서린 다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가면을 다시 쓴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호텔의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은 이선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상대방을 기다리며 어떤 늙고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들어올지 상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거래였고,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기로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고, 이선은 예의상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다. 그 침묵이 낯설지 않다고 느낀 순간 이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를 확인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녀가 예상했던 늙은 기업가가 아닌 오늘 하루 종일 그녀의 뇌리를 지배했던 강태주였다. 강태주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아니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으로 찻잔을 들어 올리며 굳어버린 한이설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젯밤의 젖은 모습이나 아침 회의실에서의 긴장한 모습과는 또 다른 사교계의 귀공자 같은 세련됨과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포식자의 본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서가 너무 놀라 입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사이 태주가 먼저 침묵을 깨고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반갑습니다. 한이서 씨. 아니, 이제는 내 약혼녀가 될 분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고, 이선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미친 듯이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신라호텔의 프라이빗 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테이블 위로 은은하게 떨어지는 샹들리에의 불빛조차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녹이지는 못했다. 한이선은 맞은편에 앉아 여유롭게 와인잔을 흔들고 있는 강태주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 낯선 차 안에서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제안을 들고 나타났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강태주는 이서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즐기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가 감정을 추스르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며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침묵 속에는 상대를 압박하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단순히 맞선 상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녀를 탐색하고 있었고, 이서 역시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이서 씨, 당신의 표정을 보니 꽤나 놀란 것 같군요. 하지만 나는 우리가 꽤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주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해서 마치 인수합병 계약서의 조항을 읊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으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결혼 서약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에 기반한 계약서에 가까웠다. 당신의 아버지는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당신을 나에게 팔 넘기려 하고 있고, 나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잡음 없는 결혼 생활을 연출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니즈가 이토록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죠. 그의 직설적인 화법에 이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그가 내민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이선은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고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냉정한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동안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되 사생활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인고 부부를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사랑 없는 결혼을 혐오했던 이서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류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특약 사항을 본 순간 이서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뢰 요청이 있을 시 갑은 을이 지목한 대상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응징을 지원한다. 그것은 강태주가 그녀의 상황을, 즉 그녀가 이복 동생과 전 약혼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미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동시에 그녀에게 복수의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기도 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껍데기뿐인 사모님 자리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짓밟은 사람들을 발 아래 꿀릴 수 있는 힘입니까? 강태주는 이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꿰뚫어 보듯 날카롭게 물었고 그 질문은 이서의 가슴 속에 억눌러왔던 도끼를 건드렸다. 그녀는 지난밤 빗속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을 떠올렸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한낱 힘없는 개인에 불과했던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그들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고 눈앞에 있는 이 위험한 남자는 기꺼이 그 무기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나 역시 조건이 있어요. 이서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고 강태주는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당신의 트로피 와이프로만 남을 생각은 없어요. 화랑건설의 수석 건축가로서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내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 방식을 따라주세요.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강태주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거래 성립이군요. 환영합니다, 한희서 씨. 아니, 이제 내 아내가 될 파트너로서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따뜻한 온기 대신 서늘한 전율이 흘렀고 이것은 사랑의 맹세가 아닌 야망과 복수를 위한 공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며칠 후 한희서는 자신의 짐을 챙겨 그동안 지옥 같았던 본가를 떠날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방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매하게 비워져 있었다. 거실로 내려오자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와 계모 그리고 한유라가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딸을 시집 보내는 아쉬움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대기업과의 혼맥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 차 있어 역겨움을 자아냈다. 특히 한유라는 이서에게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언니 정말 축하해.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돈 많은 남자니까 위로는 되겠네.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이서는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라의 귓가에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대해, 유라야. 내가 그 높은 곳에서 너를 어떻게 끌어내릴지. 내가 훔쳐간 내 인생,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으러 올 테니까. 유라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리는 것을 뒤로 한 채 한희서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고 문 밖에는 이미 화랑그룹에서 보낸 검은색 리무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차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가로지르며 강태주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펜트하우스
더 팰리스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렸고 이선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 그녀가 살아가야 할 곳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전쟁터이자 야생의 정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전쟁터의 여왕이 되어 살아남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더 팰리스의 최상층에 위치한 강태주의 펜트하우스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신전과도 같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온통 무채색 계열의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주인을 닮아 냉막하고 고독한 공간이었다. 거실 중앙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던 강태주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뒤를 돌았고 그의 표정은 며칠 전 호텔에서 보았던 비즈니스적인 미소조차 거둔 채 무표정 그 자체였다. 왔군. 여기가 당신이 앞으로 지내게 될 곳입니다. 내 공간에 타인을 들이는 건 처음이니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규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군요. 그는 이서에게 짐을 풀 방을 안내해 주었는데 그 방은 그가 쓰는 안방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정확히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대변해 주는 듯했다. 방 안은 최고급 가구와 침구로 꾸며져 있었지만 낯설고 차가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선은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침대에 걸터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을 한유라와 박민재를 떠올리자 다시금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차가운 성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그들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겨주겠노라고. 그날 밤 이선은 낯선 잠자리 때문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하고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강태주가 수많은 모니터 화면에 둘러싸여 심각한 표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안경을 쓰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모습은 평소의 냉철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지적인 섹시함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이서의 인기척을 눈치챘는지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 잠이 안 오면 와인이라도 한잔 하겠습니까? 내일은 공식적으로 약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컨디션 조절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이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이것이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거의 첫날 밤 풍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언론은 화랑그룹 강태주 CEO와 천재 건축가 한이서의 깜짝 약혼 발표로 발칵 뒤집혔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었다. 언론은 두 사람의 만남을 세기의 로맨스라고 포장하며 찬사를 쏟아냈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화랑그룹 본사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강태주는 차에서 내리는 한이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태주는 이서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웃어요. 지금부터 쇼타임이니까. 당신을 비웃던 자들이 배가 아파서 죽을 만큼 행복한 표정을 지어봐요. 이서는 그의 말에 따라 입꼬리를 올리며 환하게 웃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보고 있니, 한유라? 이게 바로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야. 하지만 이 자리는 내 것이고 나는 이 힘을 이용해서 너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야.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강태주는 능숙하게 대처하며 이서를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 모습은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져 이선은 잠시나마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모두 계약에 의한 연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 다정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강태주는 잡고 있던 이서의 손을 놓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고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오늘 연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당신에 대한 평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군요. 당신에게 약속했던 프로젝트 팀장은 오늘부로 발령이 날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공적인 이야기만을 꺼냈지만 이선은 그의 손이 닿았던 손등이 여전히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죠. 저 역시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할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엘리베이터 층수가 올라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아직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선 감정이었다. 화랑건설 본사의 디자인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공기로 술렁이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오늘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총괄팀장으로 부임한 한이서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분주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의 손길이 일제히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는데 그 눈빛들 속에는 천재 건축가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재벌 3세와의 스캔들로 자리를 꿰찬 신데렐라를 향한 질투와 경멸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한이서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운 굽소리를 내며 복도를 가로질러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실력이 아니라 침대에서 얻은 자리라며 얼굴 믿고 꼬리친 게 분명해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수군거림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지만 쥐고 있는 서류 파일이 구겨질 만큼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집무실에 도착해 짐을 풀기도 전에 불청객들이 찾아왔다는 비서의 알림과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한유라와 박민재였다. 그들은 이번 프로젝트의 협력 업체로 선정된 한성건설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협력의 의지보다는 이서를 짓밟으려는 악의가 가득했다. 한유라는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채 이서의 책상 앞에 다가와 팔짱을 끼며 언니, 출세했네? 아빠 회사 망하게 하고 도망치더니 결국 몸 로비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정말 대단한 생존 본능이야. 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박민재 역시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이서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내 아래야. 강 대표가 언제까지 너 같은 걸 데리고 놀아줄 것 같아? 라고 거들었다. 이서는 차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았다. 여기는 사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입니다. 잡담하러 온 거면 나가주시고 일하러 온 거면 그 입 다물고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이서의 단호한 일갈에 한유라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곧이어 열릴 임원회의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다. 잠시 후 대회의실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강태주 대표를 비롯한 화랑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강태주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이서와 눈이 마주쳤을 때조차 사적인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유라는 화려한 언변과 감성적인 그래픽으로 포장된 기획안을 발표하며 임원들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녀의 발표에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유라의 발표가 끝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가자 드디어 한이서의 차례가 되었고 그녀는 단상에 올라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화려한 수식어나 미사여구 대신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구조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한 설계 도면을 화면에 띄웠다. 앞선 한유라 팀장의 제안은 심미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나 해당 부지의 집안 구조와 풍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설계입니다. 이대로 시공될 경우 5년 내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당황한 한유라가 벌떡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이선은 가차없이 팩트로 그녀를 제압했다. 건축은 예술이기 이전에 인간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설계는 살인 미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선은 이어서 자신이 준비한 공생의 숲이라는 콘셉트의 기획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낡은 도심의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접목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구현해낸 혁신적인 설계였다. 그녀가 설명하는 공간의 철학과 기술적 해법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고 처음에는 그녀를 낙하산 인사라고 무시하던 임원들의 눈빛조차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다. 강태주는 턱을 괴고 앉아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이설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깊은 인정과 소유욕이 일렁이고 있었다. 빗속에서 울던 나약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여왕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가 단순히 얼굴만 예쁜 인형이 아니라 자신의 옆에 설 자격이 있는 진짜 보석임을 확신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강태주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곧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이어졌다. 훌륭합니다. 한이서 팀장의 안이 우리 화랑이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하는군요.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설계는 한 팀장의 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태주의 최종 선언이 떨어지자 한유라와 박민재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면서도 강 대표의 건의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이선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책상을 짚으며 간신히 버텨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아주었고 고개를 돌려보니 강태주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잘했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군요. 그의 칭찬은 짧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이서의 가슴을 울렸고 그 순간만큼은 그가 차가운 계약 남편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하죠. 승리한 여왕에게 걸맞은 만찬이 필요할 테니까. 라고 속삭이며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가 못마땅했던 한유라는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네, 기자님, 특종 하나 드릴게요. 화랑그룹의 새 안주인이 과거에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제가 자료 보내드릴 테니 기사 좀 진하게 써주세요. 그날 오후 인터넷은 천재 건축가 한이서, 알고 보니 표절의 여왕? 화랑그룹 예비 신부의 추악한 과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다. 익명 게시판에는 그녀를 모함하는 악성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회사 로비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서가 막 사무실로 돌아와 한숨 돌리려는 찰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고 화면을 확인한 이서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그것은 과거 대학 시절 그녀가 참여했던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녀가 아이디어를 훔친 것처럼 꾸민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도망치거나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강태주와의 계약을 통해 힘을 얻었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태주가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어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일 뿐입니다. 내 여자가 이런 삼류찌라시에 흔들리는 꼴은 못 봅니다. 그는 이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실력으로 그들을 눌렀어. 이제 내가 그들을 밟아줄 차례야. 법무팀 가동했고 최초 유포자부터 댓글 단놈들까지 싹 다 잡아드릴 겁니다. 강태주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행동력은 이서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꼈다. 고마워요, 태주씨.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요. 제가 그들의 방식대로 더럽게 싸우진 않겠지만 피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서의 결연한 의지에 태주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나는 무대를 마련해 주죠. 며칠 뒤에 있을 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 그 자리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들을 처단할 단두대가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동맹을 재확인했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다가올 폭풍우를 향한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이서라는 인간의 존엄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화랑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이 뿜어내는 화려함과 권력의 아우라로 가득 차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오늘 밤 벌어질 잔혹한 연극의 무대를 비추고 있었다. 한이서는 짙은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선이 우아하게 파인 디자인과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실루엣은 그녀를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흑조처럼 고고하고 위엄있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의 옆에는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태주가 굳건한 성벽처럼 서 있었고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며 수백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의 시선이 아니라 며칠 전 터진 표절 스캔들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얼굴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확인하려는 호기심과 악의가 섞인 관음적인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한이서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강태주의 단단한 악력만이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는 한유라와 박민재가 샴페인 잔을 든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유라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박민재는 불안한 듯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이서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 두었고 그것이 터지는 순간 한이서는 재계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고 화랑그룹의 명예 또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태주는 그들의 역겨운 시선을 느끼며 이서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준비됐습니까? 오늘 밤 사냥의 재물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군요. 이서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자신의 무덤이 되는 꼴을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파티가 무르익고 분위기가 고조될 무렵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화랑그룹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잔을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한유라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녀는
예정에 없던 돌발 행동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처럼 뜻깊은 날에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화랑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한희서 씨가 사실은 남의 창작물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도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폭탄 발언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한유라는 준비한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이서가 과거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작품들이 다른 무명 건축가의 스케치와 겹쳐지며 교묘하게 편집된 비교 영상이 흘러나왔고 곳곳에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유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무대 아래에 서 있는 한희서를 내려다보며 언니, 아니 한희서 씨, 이제 그만 가면을 벗고 내려오시죠. 당신 같은 사기꾼이 이런 신성한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이서에게 집중되었고 기자들은 앞다퉈 질문을 쏟아내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려 했다. 그러나 한희서는 당황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고 그녀의 발걸음에는 묘한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강태주가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고 스크린의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순식간에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그 영상은 바로 한유라와 박민재가 이서의 개인 작업실에 몰래 침입하여 데이터를 복사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충격적인 반전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영상을 본 한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당장 끄란 말이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고 허우적거렸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화면이 바뀌며 이서가 도난당했던 침묵의 미학 설계도의 원본, 파일 생성 날짜와 로그 기록이 낱낱이 공개되었는데 그 날짜는 한유라가 공모전에 제출한 시점보다 무려 6개월이나 앞선 것이었다. 한희서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한유라를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진실을 밝히자고 했지? 그래. 이게 바로 진실이야. 네가 훔쳐간 건 내 설계도뿐만이 아니라 건축가로서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도리까지 팔아먹었다는 증거지. 이서의 날카로운 일갈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고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여기에는 박민재 씨가 내 서버를 해킹한 기록과 한유라 씨가 심사위원들을 매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 전송되었습니다. 박민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드레스 자락에 걸려 볼품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상황이 역전되자 침묵하던 강태주가 무대 위로 올라와 이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시했다. 화랑그룹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따라서 남의 것을 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과는 단 1초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강태주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혹했다. 오늘부로 화랑그룹은 한성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며 산업 스파이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한유라, 박민재 두 사람에 대해 민영사상 최고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연루된 그 어떤 기업도 화랑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그의 선언은 사실상 한성건설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연회장에 있던 다른 기업 관계자들은 황급히 한성건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듯 웅성거리며 박민재와 한유라를 벌레 보듯 피하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발악하는 한유라와 넋이 나간 박민재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가기 시작했고 한유라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야유 속에 묻혀버렸다. 이건 모함이야. 강태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던 한이서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서름에 대한 보상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던 자신에 대한 위로이기도 했다. 소동이 정리되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연회장에서 사람들은 승리자인 한이서와 강태주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며칠 전 그녀를 향했던 비난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강태주는 이서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 속에는 전우애를 넘어선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고생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증명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서의 긴장이 풀리며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판을 깔아준 건 당신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주변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흐릿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등을 맞대고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이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고 이제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강태주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왔다.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당신의 건축을 시작해야죠. 내가 그 기반이 되어주겠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이서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이 끝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펜트하우스의 현관 앞에는 낯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차 옆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강태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이서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태세를 갖췄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유라의 아버지이자 한성건설의 회장인 한진우였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가왔다. 강 대표, 자네가 내 딸을 감옥에 보내고 내 회사를 망가뜨려? 감히 내 놈이 무사할 줄 아느냐? 한 회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숨어있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고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에 태주는 이서를 보호하며 몸을 날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태주의 팔에서 붉은 피가 튀었고 이서의 비명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는 한이서의 비명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강태주의 흰 셔츠 소매를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흘리지 않은 채 이서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짐승 같은 눈빛으로 괴한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한진우 회장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그의 팔을 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주는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반대편 손으로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고는 단숨에 정강이를 걷어차 제압해버렸다. 내 여자한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을 텐데 낮게 으르렁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경고처럼 서늘했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나머지 깡패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화랑그룹의 전문 경호팀과 경찰차가 동시에 들이닥쳐 현장을 포위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한진우 회장은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체포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들은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는 자신의 딸 한유라가 그랬던 것처럼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긴장이 풀린 강태주가 휘청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고 놀란 이서가 사색이 되어 그에게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피가 흐르는 팔을 지혈했다. 태주씨, 정신 차려요. 왜 그랬어요? 왜 바보같이 몸을 던져서? 이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져 그의 손등을 적셨고 태주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다치는 것보다 내가 아픈 게 훨씬 나으니까. 울지 마요. 화장 번지면 안 예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강태주는 찢어진 근육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과다 출혈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VIP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잠든 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희선은 지난 몇 달간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고 그제야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 관계였고 복수를 위한 도구였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주고 믿어주었던 그는 이미 그녀에게 있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든 태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이마에 입술을 맞추며 이제는 자신이 그를 지켜주겠노라고 더 이상 그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며칠 뒤 강태주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한희선은 그를 대신하여 화랑건설의 업무를 총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진우 회장의 구속으로 한성건설은 공중분해되었지만 그 잔당들이 남긴 불씨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다. 특히 이서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공생의 숲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앞두고 현장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하청업체 직원들 사이에서 자재가 바뀌었다거나 안전장치가 헐겁다는 식의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이서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안전모와 작업복을 챙겨 입은 채 수행원도 없이 홀로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고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착한 공사 현장은 해든 날씨 탓에 인부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여서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난 철골 구조물들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이서는 도면을 손에 쥐고 구조물의 연결 부위와 지지대들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는데 3층 높이의 비계 스카폴딩 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철골을 고정해야 할 볼트들이 인위적으로 풀려 있거나 아예 제거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중요 지지대 중 하나가 톱으로 썰려 있어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 착공식 날 VIP들이 올라섰을 때 구조물을 붕괴시켜 대형 참사를 일으키려 했던 한진우 잔당들의 끔찍한 테러 계획임이 분명했다. 그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오며 헐거워진 비계가 끼익거리는 금소금을 내며 크게 흔들렸고 중심을 잃은 이서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 그녀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난간을 붙잡고 허공에 매달리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고 아래는 10m가 넘는 콘크리트 바닥이 입을 벌리고 있어 떨어지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현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서야, 꽉 잡아 라는 익숙하고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병원에 있어야 할 강태주가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채 붕대가 감긴 팔을 부여잡고 그녀를 향해 전력 질주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서가 현장으로 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병원을 뛰쳐나온 것이었다. 태주는 무너져가는 비계 아래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떨어지기 직전인 이서의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몸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 반동으로 두 사람은 흙투성이 바닥으로 함께 굴러 떨어졌고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치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태주는 자신의 몸으로 이서를 완벽하게 감싸 안아 파편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했고 이서는 그의 품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사의 고비를 넘긴 공포에 몸을 떨었다. 잠시 후 먼지가 가라앉고 정적이 찾아오자 태주는 고개를 들어 이서의 얼굴을 살폈고 그녀의 뺨에 난 작은 생채기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미쳤어. 겁도 없이 여길 혼자 오면 어떡해. 잘못됐으면, 당신 진짜 잘못됐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고. 강태주는 생전 처음으로 이서에게 화를 냈는데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큰 안도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어 울음처럼 들렸다. 항상 냉철하고 완벽했던 그가 헝클어진 머리와 흙투성이 옷, 그리고 피가 배어나오는 붕대를 한 채 아이처럼 떨고 있는 모습은 이서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이서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태주씨.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또 나 때문에 다칠까봐 무서워서. 두 사람은 무너진 폐허 속에서 서로를 부서질 듯 껴안으며 더 이상 계약이나 조건 따위는 필요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경호팀과 경찰에 의해 현장은 수습되었고 이서가 발견한 증거 덕분에 한진우의 사주를 받아 테러를 계획했던 현장 소장과 공범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화랑그룹을 공격하려던 세력에게는 역풍이 되어 돌아왔고 오히려 강태주와 한이서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부각되며 그룹의 이미지는 전례 없이 상승했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강태주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비 없는 피해 숙청을 시작했는데 한성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리 장부를 검찰에 넘기고 그들을 비호하던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폭로하며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판도를 뒤엎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히 적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사람을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버리는 폭군 강태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처절한 응징이었다. 한이서 역시 병실 한편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신만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있었는데 그녀는 붕괴된 현장의 사진과 구조적 결함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협회와 언론에 배포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냉정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의 본질을 짚어내며 건축이 인간의 탐욕을 위한 도구가 되었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고발했다. 이 보고서는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녀는 양심을 지키는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며 과거의 오명을 완벽하게 씻어냈다. 일을 마친 이서가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들자 침대에 기대어 서류를 보던 태주와 시선이 마주쳤다. 이제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평온한 기류만이 흐르고 있었다. 태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일은 다 끝났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지겨운 계약서 말입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쉼없이 굴러 어느덧 서울의 거리에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봄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고 한이서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하고 강태주가 뚝심으로 밀어붙인 대규모 도시 재생 프로젝트 공생의 숲은 드디어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구도심의 폐허는 이제 자연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혁신적인 랜드마크로 탈바꿈하여 국내외 건축계의 찬사를 한몸에 받으며 한이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인연이라는 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싹튼 감정은 계약서의 어떤 조항으로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버려 두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계약 종료일 아침. 한희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밤 강태주는 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이선은 그가 이별을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밤새 뒤척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거실로 나왔고 식탁 위에는 강태주가 남긴 짧은 메모와 함께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러왔다. 저녁 7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말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봅시다. 라는 메모의 내용은 모호했지만 이선은 이것이 마지막을 고하는 최후의 만찬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미 짐을 싸두었던 캐리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화려했던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혼자가 될 준비를 애써 서둘렀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이선은 가장 아끼는 단아한 화이트 원피스를 꺼내 입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공생의 숲 착공식 때 입었던 옷으로 건축가로서의 초심과 강태주와 함께했던 치열했던 전우회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태주가 예약해둔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준공 검사가 완료된 공생의 숲의 메인타워 옥상 정원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그곳은 이서가 설계 당시부터 가장 공을 들였던 공간으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하늘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옥상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만이 밝혀진 정원 한가운데에 강태주가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고독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든든함을 풍기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를 들은 강태주가 천천히 뒤를 돌았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매가 이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슈트 차림이 아닌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니트 차림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 자리에 기업의 총수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왔군요. 여기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라고 했었지. 완성된 모습을 보니 당신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이선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며 긴장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이선은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이 계약 종료일인 거 알고 있어요. 그동안 약속 지켜줘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복수도 했고 제 꿈도 이뤘으니 이제 당신을 놔드릴게요. 이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주는 품에서 낯익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2년 전 호텔에서 두 사람이 서명했던 바로 그 결혼 계약서였다. 이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가 작별의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강태주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양손으로 잡고 반으로 찢어버리더니 다시 잘게 찢어 허공으로 날려버렸고 종이 조각들은 밤바람을 타고 하얀 눈송이처럼 흩어져 서울의 야경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놀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이서에게 강태주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차가워진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 계약서는 이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효력이 다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틀렸다뇨? 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강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진심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갑과 을 동업자, 파트너. 그런 건조한 단어들로 당신과 나를 정의하기에는 내 감정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볼 수 없습니다. 한이서.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투박한 진심이 담겨 있어 더욱 강렬하게 이서의 가슴을 울렸다. 당신이 없는 펜트하우스는 나에게 그냥 거대한 감옥일 뿐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이 모든 부와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강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두 사람의 탄생석이 박힌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보여주기식의 결혼 반지가 아니라 오직 이서만을 위해 그가 직접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한이서, 나와 다시 계약해 주겠습니까? 이번에는 기한도 조건도 위약금도 없는 종신 계약으로 남편으로서 연인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건축주로서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의 프러포즈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로맨틱하고 절절했으며 이서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태주는 우는 이서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동안 서로를 탐해던 계약과 오해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오직 사랑이라는 견고한 신뢰만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다. 태주는 이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의 이마, 콧날, 그리고 입술에 차례로 키스했고 이서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 달콤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 했다. 밤하늘의 별들도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도시의 불빛들은 그들을 위한 화려한 배경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공생의 숲 그 자체였다. 1년 후 화랑그룹의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활기가 넘쳤고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건축상을 수상한 한이서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라는 수식어보다 시대를 선도하는 건축가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로 검은색 마이바흐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정차했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기사가 아닌 강태주였다. 그는 조수석 문을 직접 열어주며 에스코트했고 차에서 내린 한이서는 만삭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자아냈다. 오늘 검진 예약 시간 늦지 않았죠? 회의고 뭐고 다 취소하고 당신이랑 병원부터 갈 겁니다. 태주의 유난스러운 호들갑에 이서는 피식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다. 태주 씨, 나 환자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회장님이잖아요. 일은 하고 가야죠. 하지만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차에 태웠다. 회장직보다 아빠 노릇이 더 중요해. 우리 축복이가 아빠 기다릴 텐데. 차에 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운전대를 잡은 태주가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고 차 안에는 클래식 음악 대신 태주가 태교를 위해 직접 고른 동요가 엉뚱하게 흘러나와 이서를 웃음 짓게 만들었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서는 더 이상 비를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3년 전 절망 속에서 낯선 남자의 차에 뛰어들어 펑펑 울었던 그 비오는 날의 기억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축복의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서는 운전하고 있는 태주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태주는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아 자신의 입가로 가져가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빗물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다. 그때 기억나요? 비 오는 날 내가 당신 차에 무작정 탔던 거. 이서가 옛 이야기를 꺼내자 태주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 차 시트를 눈물 콧물로 다 적셔놓은 뻔뻔한 여자를 어떻게 잊겠어. 그때 솔직히 말하면 쫓아내고 세탁비 청구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차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래도 쫓아내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내 인생에 무단 침입해줘서 고마워요, 강태주 씨. 이서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주는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야말로 내 삭막했던 세상에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나의 건축가, 나의 아내 한이서.